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눈이 내려 사방이 하얀 세상이더군요. 살짝 외출 걱정이 되었지만 바람에 날리는 눈발을 맞아보니 쾌적의 안온감과 겨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음의 고향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죠? 빈 들판, 고드름, 장독대에 소복이 쌓인 하얀 눈, 그리고 옛 친구, 부모, 형제, 자매, 함께 생활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인호 작가님의 내 마음속의 골목길이라는 수필인데요. 작가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마음의 고향, 골목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골목길. 최인호. 내가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고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지옥 속에서도 자신들이 태어난 전라도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기성길을 떠난다. 태어난 고향이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고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다. 나는 내 고향이 충청도 어느 산골이거나 전라도 무슨 시골이었으면 싶다. 그래서 사는데 지치고 외로우면 이따금 기차를 타고 혼자 찾아가서 어렸을 때 뛰어놀던 개울가도 찾아가 보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찾아가 보고 어렸을 적 동무들과 밤새도록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깍쟁이다. 원래 우리 집의 본향은 평안남도의 평양이지만 지금은 남과 북이 가로막혀 있으니 찾아갈 수도 없다. 그래도 엄밀히 따져보면 내 고향은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지로 사가의 구청 앞에 있는 낡은 가구점이 내가 태어난 생가였다. 일본식 적산 가옥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적 그곳에서 살 때는 실개천이 흐르고 그 개천 위에 구름다리가 걸려있던 아름다운 집이었다. 집으로 들어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만 했었다. 집에는 큰 오동나무가 있어서 해마다 철이 되면 오동나무에서 보랏빛 향기가 나는 꽃이 피어나곤 했었다. 큰 은행나무도 있었는데 집에서 꾸중을 들으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한참을 울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한숨 자기도 했었다. 그 집은 방이 많아서 한때는 여관으로 쓰이기도 했다. 대학생이었을 때 그 여관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본 적도 있었다. 낡은 복도와 계단이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헐려 없어지고 한 길로 난 바깥에 고물 가구를 취급하는 가구점이 있을 뿐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 집을 떠나 우리는 서대문 고려병원 자리에 있던 한옥으로 이사를 했었다. 그 집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7, 8년간을 살았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는 사춘기 소년이 되었는데 내가 그나마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서대문의 한옥에서 살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고려병원에 흡수되어 내 살던 집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그때 그 자리는 서울에서 중인들이 모여 살던 대표적인 중인촌이었다. 주로 비석을 만드는 석수들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을 계속 모여 살던 곳이었다. 장안에서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이나 묘비를 만들기 위해서 을에 이곳을 찾아오곤 했었다. 내가 살던 무렵에도 그래서 곳곳에 비석을 만드는 돌공장이 있었다. 언제나 돌들이 산재해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비석으로 세울 돌들을 깎고
이름을 새기고 다듬느라고 온 동리에 항상 돌을 깎는 정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지대가 높아 물이 귀해서 돌공장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파여져 있었다. 나는 날마다 그 우물에 가서 물을 퍼 양동이에 담아 집으로 나르곤 했었다. 이 한옥에서 살던 7년간의 세월이 내겐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유일한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이곳에는 그야말로 쥐구멍 같은 골목들이 서너 개 뚫려 있고 그 골목에는 다닥다닥 한옥들이 잇따라 붙어 있는데 이 골목이 우리의 놀이터였다. 누구든 어렸을 때 골목대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을까마는 나 또한 어렸을 때 이 골목의 대장이었다. 관상대 앞 천막촌에는 키 큰 불황아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우리 동리만큼은 감히 넘보지 못했었다. 이 동리에는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들과 어울려 땅거미가 내려 앞이 안 보일 때까지 공 하나를 던지고 노는 소위 찜뿡 놀이를 하곤 했었다. 저녁이면 엄마가 골목으로 찾아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었다. 이노야,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고려병원으로 내려오는 언덕길은 한겨울 우리들이 얼음을 지치면서 놀던 썰매장이었다. 한겨울에 얼음이 얼면 우리는 미끄럼질 쳐서 얼음을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만들어 놓고 온종일 썰매를 타곤 했었다. 지금도 가끔 그 언덕길을 미끄럼질 치면서 내려오는 꿈을 꾼다. 우물이 있던 돌공장은 우리들의 주 놀이터였다. 그곳에는 키 큰 석인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그 석인들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 하모니카를 불면서 놀기도 했었다. 새로 이사온 꽃집 계집애는 무척 예뻤는데 리본을 맨 그 계집애가 지나가면 나는 더 한층 더 멋지게 하모니카를 불곤 했었다. 그러면 그 계집애는 일부러 셀쭉하니 한길을 향해 눈을 내리깔고 지나가곤 했다. 내가 아끼던 하모니카를 내 동생이 훔쳐서 불다가 그만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하모니카를 건지느라고 두레박질을 하곤 했었다. 두레박질을 하여도 하모니카가 건져질 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 하모니카를 건져 올리려고 했다. 심심할 때면 나는 그 돌공장에 가서 석수들이 새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묘비 위에 새기는 모습을 하루 종일 바라보기도 했다. 그 돌공장에는 돌을 새기는 철물들을 주조하기 위한 풀무도 있었다. 한 번은 소설가 김내성 씨의 이름이 묘비에 새겨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혼자 운 적도 있었다. 그 무렵 김내성 씨는 우리들이 즐겨 읽던 검은 별의 저자였으며 애인이나 신라권의 별과 같은 연애소설을 썼던 유명한 작가였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그날그날의 연재소설을 나보고 낭독하도록 하셨다. 그때 주로 내가 낭독하던 소설의 작가가 바로 김내성 씨였다. 곧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 석수들이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묘비에 새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돌공장 한 구석에 숨어서 한참을 울기도 했다. 그때 그 돌 공장의 주인집 아들이 내 동무 중에 하나였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절었다.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어딘가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잘 뛰었고 또 용감했다. 이웃 동리 아이들과 패싸움이 붙으면 이 아이는 끝까지 물러서질 않았다. 이름이 광복이었는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이 녀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접니다. 저 광복이에요. 녀석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솔직히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이 친구는 내가 살던 골목 안의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었다. 형님, 정수는요, 지금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고요.
용덕이는 무슨 은행에 다니고 있고요. 용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수는요, 지금 천식에 걸려 있어요. 종수가 누구지? 아, 그 골목에 살던 악바리 말이에요. 한번 화가 나면 땅바닥을 뒹굴면서 울던 독종 녀석 말이에요. 아, 알겠다, 알겠어. 유한양행 집 승철이는 미국에 간 모양이에요. 환태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꽃집 계집에는 가끔 만나는데요. 꽃집 계집에? 나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용성이는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수남이 형은 이따금 만나서 소주 한잔 해요. 녀석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무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반가운 이름들이 우리 동네 야구단의 주요 멤버들이었음을 상기했다. 형님, 저는요, 수술을 해서 소아마비는 고쳤지만 아직도 그쪽 다리는 좀 가는 편입니다. 한번 만나요. 형님, 유명해졌다고 재지 말고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요. 만나자 하면서도 서로 바빠서 미루다가 꽤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만났다. 막연히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갔는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의 아버지 얼굴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원래 아버지가 농구계의 원로로 한때는 농구 심판까지 하셨으므로 녀석도 키가 190cm에 가까울 정도로 큰 편이었는데도 우리는 만나자마자 켄터키 옛집의 검둥이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형님, 이따금 그 골목길이 꿈속에 나타난다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기억나우, 형님? 형님은 우리들을 우물가에 앉히고서 옛날 얘기를 곧잘 해주었어. 아주 재미있게 해주었다고. 옛날 얘기를 곧잘 하더니 아마 그래서 소설쟁이가 되었나 봐. 무성 영화 시대의 미남 배우같이 잘생긴 녀석은 나를 한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형도 많이 늙어버렸구려. 흰 머리칼도 많이 나고 허리도 굽고 말이야. 순간 내 머릿속으로 아득히 먼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낡은 활동사진의 필름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시면 나는 주전자를 들고 로터리의 국밥집으로 달려가 곰탕을 사가지고 왔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곰탕 국물에 밥 한 그릇을 말아 맛있게 다 드시곤 하셨지. 다 드시기를 기다려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우리 인호는요. 성격이 별나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욱 잘해요. 선생님. 우리 인호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기억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우리들 어린 형제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 마시오, 영감. 내가 아이들을 절대로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는 않을 테니까요. 잘 가시오, 영감.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평동의 골목 풍경이 과연 내가 몸으로 겪고 몸으로 살아온 기억들임에 분명할 것인가. 그렇다. 내게 있어 서울, 그 중에서도 서대문의 비석촌, 그 좁은 골목길은 내 마음의 고향이다. 언젠가 한가할 때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골목길을 혼자서 걸어가 볼 것이다. 그 골목길에서 나는 가만히 귀 기울여 볼 것이다. 그러면 천상에서 엄마의 이런 외침 소리가 세월을 뛰어넘어 영혼을 깃들는 화살처럼 메아리쳐 들려올 것이다. 인호야,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와라. 인호야, 어디 있니? 밥 먹어라. 밥 식는다.